안녕하세요. 솔로몬 보스입니다. 오늘 바로 소개해 드릴 책은 요거는 읽은 책이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책을 받아서 소개를 해 드렸고 요번에는 이제 책을 그때 이후로 바로 읽어본 책입니다. 문미순 작가의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이라는 나무협 의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요거는 기존에 보니까 다른 회색 컬러로 되어 있는 커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요번에 이제 새로 리커버가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 19회 세계 문학상 수상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세계 문학상이 그 월드 클래스인지 알았는데, 그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 이 세계일보에서 주관하는 문학상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상한 작품이고요. 읽어봤는데, 굉장히 나름 우리나라 작품 치고는 나름 괜찮게 보았던 작품이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두 명의 화자가 나오는데, 액자식 구성으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런 식으로 액자식 구성으로 작품이 구성이 되어 있고, 남자 주인공은 이제 알코올 중독의 치매 증상까지 오는 아버지를 부양하는 그런 사람이고, 여자 주인공은 어머니를 요양을 하다가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의 생계 때문에 그 어머니한테 나오는 그 연금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를 집에다가 관을 놓고 밀랍을 시켜서 계속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 두 주인공이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운수가 좋은 날이 생기면은 뭔가 이제 뒷부분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약간 이게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이 조금 생각이 났었고, 그리고 최진영 작가의 그 구애증명이라는 작품하고도 조금 비슷한 결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었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읽기에 어렵지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흔히 그 아픈 사람들의 요양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약간 생각을 하게 되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조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 10권이고요. 드디어 10권을 또 완독을 했습니다. 이 고양이가 조금 시끄럽긴 한데요. 양해해 주시고요. 이 10권에 나오는 부분은 이 1933년에서 1937년에 해당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띠고 있고요. 9권에서 이야기했던 그 만주 사변 이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선혁명군이라는 거를 창립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짧은 기간에 마감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중국의 공산당을 받아들인 우리나라 이제 독립군들이 이 시권에서는 그 김일성이 또 등장을 하게 되고, 중국 쪽에서도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서 이 국민당과 공산당의 또 분열이 일어나고, 또 중일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이 국민당과 장제스 국민당과 모태통의 공산당이 또 국공 합작을 하면서 이 일본과 어떻게 대립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우리 그 일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변화해 가고, 또 어떠한 사상이 들어오고, 또 김일성이 등장을 하면서 또 이 해방 이후에 또 우리는 또 6.25 사변을 겪게 되잖아요. 또 그런 사건이 이어지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인물이었던, 처음부터 나왔던 중요한 이 독립운동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그 송수익이라는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 송수익과 그리고 스님 공호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이 시권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삼국지의 주요 인물들이 다 사망을 하고, 이제 그들의 2세가 이끌어가는 그 약간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 후삼국지 2세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점령하고 잃게 되고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이제 시권에서
1권부터 나오던 그 1세대들의 주인공들이 다 사망을 하고 이제 남은 2세대들이 어떻게 이제 일제강점기를 버티면서 마지막에 해방까지 45년에서 해방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2권 남았고요. 꾸역꾸역 읽고 있습니다. 힘들게 읽고 있어요. 다음 작품은 요거는 어저께 완독한 거고요. 푸른숲 출판사에서 나온 위아 작가의 원청이라는 작품입니다. 공교롭게 지금 이제 앞으로 얘기할 작품들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전쟁들의 이야기가 거의 같은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회랑에서도 이제 중일 전쟁 나오고 중국 내에서도 이제 그 공산당과 국민당의 그 내전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원청의 시대적 배경도 청나라 말기에서 근대화로 변화하는 이 공산당도 나오고 국민당도 나오고 중국 내에서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서 한 주인공의 인생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원청이라는 데는 이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원청이라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원청이라는 곳을 찾아가지고 헤매이게 되는데 그 원청이라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전쟁의 참혹함을 작가의 담담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블랙 코미디스러운 그런 문체로 쓰여져 있고요. 다소 밋밋할 수 있었던 스토리가 그 3분의 2 정도 가량의 분량에서는 이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3분의 1 정도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의 이야기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 남자 주인공이 찾아다니는 부인이 있거든요. 여자 주인공 샤오메이를 찾아다니는 그게 있는데 요 뒤의 이야기는 그 샤오메이 여자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두 사람이 결국 재회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교차점까지 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한 반 정도부터는 그냥 몇 시간 만에 읽은 것 같아요. 붙잡고 쫄깃쫄깃 해가지고 뒷부분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위아 작가를 개인적으로 여러 작품들을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이 베스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위아 작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좋아하실 만한 작품인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작가의 작품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추천드릴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요. 이것도 읽은 작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동네에서 나온 커트 보니것의 제5도살장이라는 책이고 요거는 소설책이고 요거는 그래픽 노블입니다. 이건 독서 모임에서 읽어야 돼가지고 읽었는데요. 커트 보니컷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의외로 이런 대단한 작품이 큰 상을 못 받았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건 이제 재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유람을 받고 다시 이 작품을 봤는데 이 작품이 매우 잘 쓰여져 있다는 거에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원청과 아리랑 제5도살장 이게 세 개가 거의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수용소가 이제 제5도살장이 그 수용소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5도살장은 독일계 미국 작가가 쓴 그런 전쟁 이야기고 요거는 중국 사람이 쓴 전쟁 이야기, 요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전쟁 이야기 해서 이 세 개가 동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품의 작품성을 느낄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원청 위아 작가의 이 원청과 제5도살장은 거의 비슷해요. 별이 이 두 작품 다 담담하게 쓰여져 있고
작가의 블랙 코미디적인 글쓰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 드렸으니까. 제오도설장은 약간 읽으시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드레스덴 폭격에서 살아남은 이 커트 보니컷이 자전적 이야기를 거의 한 30년에 걸쳐서 쓴 작품이거든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쓴 작품이고, 그다음에 이 주인공인 이제 빌리가 나오는데, 이 빌리가 어려울 때마다 시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작품 내에서는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그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이동을 하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용소 안에 있었는데 눈 감았다가 딱 뜨니까 현재의 시점으로 와 있고, 또 눈 감았다 뜨면 다시 어린애의 시점으로 가 있다가 다시 눈 감았다 뜨면 다시 미래의 이야기로 가 있고, 되게 희한한 방식으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약간은 SF적인 면모를 집어넣어서 이 주인공 빌리가 외계인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SF적인 소재를 끌어와서 전쟁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어쩌면은 이렇게 지겨울 수도 있는 이런 세계대전의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이런 작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의 시점에서 이런 반전, 요 작품 나올 때 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게 발발을 해가지고 이 작품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반전 소설로 이슈가 되었던 작품인데, 이런 전쟁 이야기를 하고 전쟁이 옳고 그름을 이 작품 속에서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이 전쟁의 참혹함과 그런 전쟁의 무의미함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작가의 이런 필력 자체가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커트 버니컷의 작품들이 조금 많이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다른 작품들도 꼭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이 그래픽 노블을 봤는데, 이 그래픽 노블도 굉장히 잘 봤습니다. 재미있게 잘 봤고, 그림도 되게 잘 그렸어요. 표현도 잘했고, 내용적인 함축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전혀 이 소설 작품에 위해되지 않게 잘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보지 않으면은 약간은 이해하실 수가 없는데, 이 소설을 보고 이 그래픽 노블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봄날의 책에서 나온 클라리시 리스펙토르의 세상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작품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성 작가들 중에서 이 클라리시 리스펙토르를 5손가락 안에 뽑는 작가로 보고 있는데,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좋은데. 클라리시 리스펙토르가 브라질 작가인데요. 이 브라질 잡지에 1967년부터 1973년까지 기재되었던 글들을 모아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단상이나 일기, 회고록, 여행노트, 인터뷰, 연재물, 에세이 등이 두루두루 섞여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클라리시 리스펙토르의 작품 여러 편을 읽었었는데, 좀 어렵긴 해도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수아님 번역이 아니라서 조금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여기 뒤에 이제 옹기니의 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카프카가 여성이었다면, 릴케가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자 브라질인이었다면, 랭보가 어머니였다면, 작가 엘렌 식수가 클라리시 리스펙토르를 수식했던 말이다. 카프카, 릴케, 랭보, 이 커다란 이름들 옆에 리스펙토르를
나란히 두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나는 그들을 모두 지우고 남은 말들로 이 책을 소개하고 싶다. 클라리시 리스펙토르의 삶, 글쓰기에 대한 사유, 독자와의 소통, 번역가로서의 면모, 또 그가 만난 인물들까지 리스펙토르라는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풍경들이 이곳에 담겨 있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여성 문학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좋아하실 만한 작품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책은요, 헨리 제임스의 보스턴 사람들이란 책이고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양장으로 돼서 만듦새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헨리 제임스 제가 나사의 회전 읽었을 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그 이디스 워튼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이 헨리 제임스거든요. 그래서 헨리 제임스의 작품을 또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신간이 나와가지고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보스턴 사람들은 그의 대표작 반열에 오르지 못했을지언정 쉬이 잊혀지진 않았다. 특히 그의 작품 중 두드러지게 사실적인 필치로 당대의 정치적 이념 갈등을 여성 참정권 운동에 투영하여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은 보스턴 사람들을 꾸준히 비평의 장으로 소환하는 중요한 이유다. 최근 세계적으로 진보적 사회운동이 퇴조하는 국면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페미니즘의 투쟁에 공명하는 독자와 비평가에게는 놓칠 수 없는 문제작이다. 보스턴 사람들이 단지 불특정 다수의 보스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에 그치지 않고 보스턴 결혼을 실천하는 신여성을 함의한다는 점도 각별하다. 어쩌면 제임스는 레즈비어니즘의 뉘앙스를 복잡 미묘하게 증폭시키는 퀴어한 글쓰기로 보스턴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것은 아닐까 라는 소개가 옹기니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 여성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 클라리시 리스펙토르의 글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좋아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요거는 나남 출판사에서 나온 앙드레 지드의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젊은 날의 자서전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고요. 이거는 앙드레 지드의 자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옹기니의 말에 나온 거에 따르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글이라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자서전이란 저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다소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자기 삶의 사실들을 확인시켜주는 형식이다. 하지만 지드의 경우 자서전은 자신의 삶을 총정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의 문학 창작의 근원에 대한 탐구이자 삶과 작품 세계관의 빈틈을 메워주고 또 작품들이 암시해 주었던 것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자 작품들의 모순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하는 또 다른 창작 작품인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앙드레지드의 지상의 양식 읽고 그것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것도 특이한 형식의 작품이다 보니까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옛날 판형이라 읽기가 너무 좋습니다. 옛날 판형이 크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노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음 작품은 이것도 약간 특이한 책인데 이거는 해토 출판사에서 나온 이효석 작가의 벽공무한이라는 책입니다.
어, 이효석님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효석 문학상이 있잖아요. 그게 과연 이효석님이 어떤 작품을 썼을까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이제 구매한 책인데요. 이 벽공무한은 창공이라는 제목으로 1940년 1월 25일부터 1940년 7월 28일까지 총 148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실린 신문 연재 소설이다. 경성과 만주 하얼빈을 오가는 동아시아적 공간 특성과 러시아 여성과 조선인의 사랑, 하얼빈 교향악단의 경성 연주회와 음악학원의 설립, 러시아 깽단의 하얼빈 조선인 납치 사건 등의 스토리는 당시 장편소설이 다루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로 주목을 끌었다. 특히 이 작품은 예술가 생활이 일치하는 생활을 꿈꾸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효석의 가치 지향성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애정관계 중심의 이야기 전개, 빠른 사건 진행, 다양한 인물의 제시 등 신문 연재소설의 특성이 잘 나타난 이 작품을 원정 그대로 읽는 경험은 이효석의 문학세계를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아까 초반에 소개해드린 아리랑, 원청, 제호도살장과 같은 비슷한 시대의 이야기, 시대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효성님 작품이 궁금해가지고 구매해본 책입니다. 다음 작품은 요것도 이제 중국 작가고요. 자언과 모음 출판사에서 나온 옛랭커의 등시 마을의 꿈이라는 책입니다. 조금 이렇게 두꺼운 작품이고 안쪽에는 이렇게 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입소문이 타가지고 저희 귀에 이거 굉장히 재밌다라는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주문해 본 책이고요. 딩시마을의 꿈은 중국 경제 발전이 가져온 인간의 물질적인 욕망이 빚어낸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는 중국의 한 마을에서 비위생적인 헌혈 바늘을 사용해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 특히 자본주의라는 유토피아적 환상이 처참하게 붕괴되는 풍경을 세밀하게 묘사해냈다. 피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등시 마을 전체가 에이즈에 점령당하는 지독한 현실을 이미 죽어 땅에 묻힌 12살 소년의 시선으로 그려낸 이 작품은 리얼리즘과 판타지가 결합된 21세기 중국 문단 최고의 문제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위아 작가가 쓴 그 허상간 매열기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당시 시대에 피를 팔고 사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 죽은 소년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띄고 있으니까 약간 판타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소재만으로도. 다음 작품은요. 요거는 범우사 출판사에서 나온 기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입니다. 범우사 책이 요거는 약간 특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여자의 일생은 결코 복잡하지 않은 구성과 우리 주변에 흔히 만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큰 공감을 주는 소설이다. 잔느라는 한 순결한 여성이 줄리앙이라는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면서부터 불행은 잉태된다. 행복을 꿈꾸던 미래, 결혼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가슴 설레는 기대, 그러나 남편 앞에 아내로서의 사랑을 포기한 대신 어머니로서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인의 아픈 일생을 다룬 이야기이다. 모파상은 프랑스 자연주의 작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단편 비계덩어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재만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요, 요것도 범우사 출판사에서 나온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이거 옛날 책이에요. 옛날 판형이고 지금은 나오지 않는 책입니다. 이렇게 안쪽에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근데 저는 진짜 옛날 판형 보면은 글자도 딱딱 이렇게 진하게 박혀 있고 판형 자체도 커가지고, 요즘 작품은 되게 이렇게 작잖아요. 책들이 작아가지고 글자도 약간 조그만 것 같고, 이 글씨의 문단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짧다 보니까 약간 흐름이 끊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옛날 책들은 좋습니다. 근데 옛날 책들은 중고책 사면 다시 팔아먹진 못해가지고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지난번에 민음사 책으로도 읽어봤었는데요. 이 제임스 조이스의 자전적인 이야기 성장소설인데 자전적인 게 담겨 있죠. 그래서 전에 소개해드렸던 미시마 유키오의 가면의 고백이라는 작품도 그랬고, 자전적인 이야기를 투영해낸 소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세기의 거장으로 알려진 제임스 조이스의 두 번째 작품인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작가의 반자서전적 소설로서 한 젊은 주인공 스티븐 디덜러스의 예술가로서의 성장을 그린 이른바 교양소설 혹은 성장소설의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그러나 조이스는 전통적 교양소설의 플롯 중심이나 인물 묘사 등을 포기하고 복잡한 문체와 기법의 실험, 풍부한 언어의 구사, 신화와 상징, 잘 조절된 아이러니의 동원으로 한 젊은이의 인생에 대한 도약을 탐색함으로써 그 활력 면에서 다른 어떤 교양소설도 능가하고 있다. 조이스는 그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조국과 가정, 종교와 언어 등의 전통적 올가미에서 도피케 하고 미래의 밝은 가능성의 제시 및 새로운 신학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루소의 참회록이나 괴테의 비렐름 마이스터, 세뮤얼 버틀러의 만인의 길, 조지 무의 한 젊은이의 고백과 같은 19세기 자전적 소설을 특징짓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번역이다 보니까 약간 문체가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주문했습니다. 요거는 김종건 교수님이 번역을 한 건데요. 나름 제임스 조이스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종건 교수님의 번역으로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 책은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세계문학 전집의 에밀 졸라의 인간 짐승이라는 책입니다. 에밀 졸라 작품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 군상들이 총망라해 있고요. 그리고 에밀 졸라가 이 작품을 쓸 때 사전조사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당시에 이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짐승은 이 범죄와 철도라는 게 주된 키워드인데요. 1890년에 발표된 인간 짐승은 모두 20편으로 이루어진 노공 마카르 총서의 17번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채롭게도 제목에서부터 인간과 짐승을 대립시킨다. 인간다움과 짐승스러움이라는 두 축의 패러다임 아래 배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복잡하고 교묘하게 서로 얽히면서 견고한 서사를 생산해내는 이 소설은 당시 삶 속에서 켜켜이 틀어박힌 세기말의 징후들을 범죄, 욕망과 절도, 기계라는 두 결단면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이렇게 자기 시대의 짐승스러움에 대한 분노와 경멸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이 소설은 더 나아가 그 짐승스러움의 연원을 관찰과 해부를 통해서 들춰내고 그의 근거에 인간다움의 전망을 내놓고자 한다. 졸라의 이런 욕 아니에요. 졸라의 이러한 사회심리학적, 신화인류학적 고찰은
학문적 적절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류가 맞은 첫 번째 산업혁명 이후의 대전환 시기에 세기말이 맞물렸던 당시 인류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 현대 문명이 인류를 해방으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묵시록적인 종말을 재촉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인간 짐승이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깊은 성찰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달리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디스 워튼 책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환락의 집이라는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 나와 있는 책이고요. 펭귄 문화사에서는 기쁨의 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디스 워튼 지난번에 제가 이선프롬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뒤로도 계속 작품을 읽고 싶어갖고 주문한 책이고요. 네, 이 환락의 집은 전례 없는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철강, 철도, 선박, 금융 등 사업을 통해 엄청난 부를 획득한 기업가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으며 노동 계급의 착취가 시작된 경제적 단 시기를 배경으로 환락의 집은 신흥 부유층의 소비 지향적이고 향락적인 삶과 자본과 권력, 성적 불평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억압당하는 여성의 욕망과 좌절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 오로지 결혼을 통해서만 상류층에 진입할 수 있는 수동적 존재인 주인공이 자아를 성찰하고 의식을 고양할수록 상류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통해 이디스 워트는 과시적 소비에 찌든 뉴욕 벼락부자들의 경박한 형태를 폭로하고 여성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성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디스 워튼 책은 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은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이고요. 펭귄 클래식에서 나온 마카롱 에디션 책입니다. 순수의 시대는 이디스 워튼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고 미국 여성 최초로 필리처상을 받게 해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수의 시대는 자유와 변화를 원하면서도 현실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 뉴요커 아처의 성장소설이다. 그가 뉴욕 사회의 위선과 경직성을 비판하면서도 결국 그 사회에 안주하는 것은 그를 형성시켜온 사회체제와 관습의 힘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워튼은 아처의 딜레마를 재현함으로써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동일한 딜레마, 이른바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좌절시키는 전통의 거대한 무게, 가정과 공동체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탐욕스러운 물신화 등을 객관화하였다. 현실의 힘에 극복한 수능주의자 아처와 달리 워튼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의 길을 택했고 사회가 퍼붓는 비난을 감내해 가면서 이혼을 하고 방랑자의 길을 떠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수의 시대도 추천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구매해본 책입니다. 다음 작품도 이디스 워튼의 환상 이야기라는 책이고요. 이것도 이 표지도 재밌을 것 같고 이디스 워튼 작품이라서 구매를 해본 작품이고요. 그녀 자신은 유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환각 증세를 겪은 뒤로는 그것들을 두려워했다고 고백했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통해 이디스 워튼은 비이성적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유령에 대한 두려움을 고딕 소설을 통해 소름 끼치도록 묘사했다. 직접적인 묘사를 배제하고 간접적인 상황 전개로 공포감을 극대화하고 다소 충격적인 열린 결말을 통해 독자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반전을 선사한다. 선명하고 잘 짜인 전개 과정에서 혼련과 사후의 세계 등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 8개의 단편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디스 워튼이 이런 작품을 쓰는 거는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이 이디스 워튼이 헨리 제임스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헨리 제임스가 누구냐? 심리 소설, 그런 무서운 약간 유령이 나오는 작품을 쓰기로 유명한 작가인데 그 작가를
워낙에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문학동네에서 나온 폴 오스터 산문집 굵기의 예술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옛날 책이잖아요. 옛날 책이고 지금 절판돼 가지고 못 구하는 책입니다. 근데 옛날 책들은 이렇게 인쇄가 되게 진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읽기가 너무 수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절판본이기도 하고 포레스터를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최근에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번역자가 또 최승자 시인님이 또 번역하신 번역본입니다.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이 책은 1999년도에 나온 지금 25년 차 된 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999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승자님이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쓰신 게 있는데, 읽고 쓰는 것이 작가들의 직업인 이상 그들의 속한 국가와 사회 내에서의 전통과 관습으로 인해 만들어진 습습한 무의식적 기억들이 공시적 형태로 보이지 않게 남아있는 어떤 집단적 의식을 작가들은 태어나면서 자기 의식 안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작가들은 개인사에서 습득된 기억들의 혼합물인 개인 의식 외에도 자신이 속한 국가와 민족에 내재된 의식병을 겹쳐 앓는 것이다. 물론 그 양태들이 나름대로 다르긴 하지만 그 잠재된 의식병이 돌출해서 병치레를 겪는 과정이 글쓰기이다. 작가들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의식을 서로 다른 층 위에서 있는 대상들과 연관시켜 겹쳐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의식병을 치르는 것이다. 폴 오스터의 이 에세이의 경우에는 그가 자신 안에 있던 어떤 병적 의식, 아이덴티티 문제를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 안에서 내재된 그들의 의식 위에 겹쳐 비추어 봄으로써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경우는 폴 오스터가 그렇게 하여 썼던 이 에세이를 통해서 두 겹, 세 겹으로 이루어진 거울에 비추어 내 병적인 의식을 들여다본 것이다. 그러니 무엇이 무엇을 본단 말인가? 라고 최승자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그 미국의 최승자님이 계실 때 포러스터의 이 작품을 보고 본인이 이제 번역을 하겠다 해가지고 문학동네에 연락을 해서 문학동네 출판사하고 조인을 해서 번역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여기까지. 오늘도 꽤 많이 소개를 해드렸네요. 두꺼운 작품들도 있고 전쟁 작품들도 있고. 근데 이거 다 나올까? 아유, 죄송합니다. 요렇게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